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박수연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보다 빠르게 달렸던 국내 시장, 오늘도 증시는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1% 가까운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한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쪽의 이슈를 이유로 G7 정상회담에서 하루 정도 일찍 조기 귀국을 하겠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나름 기대감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다소 시장에는 실망스러울 만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유리기판이나 또 전력기기 관련주들 위주로 또 강한 상승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또 콘텐츠 쪽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첫 장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짧은 영상이 대세,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 숏폼 드라마가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숏폼 드라마, 짧으면 1분 내지는 30초 정도 되기도 하고요. 길게 보면 10분짜리의 아주 초단편 드라마라고 합니다. 보통 50화에서 100화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짧은 만큼 대부분은 세로형, 그러니까 16:9 비율의 영상으로 다수 제작이 된다고 하고요.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빠른 전개를 배경으로 Z세대를 주로 타깃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1분기 숏폼 드라마 앱의 글로벌 앱 안에서 결제한 수익을 보니까요. 전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4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숏폼 드라마 앱 다운로드 건수도 6배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숏폼 드라마 시장 안에서의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주요 매출의 절반이 미국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출의 상위 5개사는 모두 중국 플랫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미국 안에서 또 정말 많은 돈을 싹쓸이 해가고 있는 중국 플랫폼이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정말 이런 숏폼 드라마가 성행을 하고 있구나 분위기를 파악해 봤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발빠른 기능을 도입하겠다 알린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실까요?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이번에 세로형 비디오 피드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라는 소식을 알렸었죠. 유튜브나 틱톡처럼 짧은 하이라이트 클립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피드를 클릭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콘텐츠 감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그만큼 유연성과 직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숏폼 영상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마이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고요. 또 친구들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출시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숏폼 클립 출시는 테스트 진행 후에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곧 있으면 오징어 게임 3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징어 게임 3 출시를 앞두고 약간의 에필로그, 프롤로그처럼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을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새로운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빠르게 움직인 국내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어제 또 희소식이 나왔죠. 삼양식품의 틱톡 팔로워 수가 100만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공식 계정 팔로워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전년 말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불닭소스 글로벌 캠페인 영상이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탄탄한 스토리라인, 일관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내지는 직장 생활에서 답답하고 난감한 일에 처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불닭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매운맛을 통해 그런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14편의 세로형 숏폼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김남숙 삼양식품 불닭 브랜드 본부장은 이제는 불닭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팔로워 100만을 돌파함으로써 Z세대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라는데 이번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콘텐츠 일정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엔터까지 함께 묶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하이브의 아일릿이 컴백을 했다라고 하고요. 내일은 또 핫스투 핫추, SM의 걸그룹이죠.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21일 BTS의 슈가가 군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를 하게 되면서 BTS 완전체 결성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또 23일에는 TVN의 월화 드라마 견우와 선녀가 새롭게 반영이 됩니다. 제작에서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맡았다고 하니까 당분간의 주가 향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일 날 정말 많은 이슈 앞두고 있습니다. SM에는 에스파, 그리고 하이브에서는 캣츠아이가 컴백을 하고요. 또 오징어 게임 3도 새롭게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선 알려져 있지 않지만 6월이 지나가면 7월에는 또 트와이스와 그리고 블랙핑크가 컴백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엔터주 흐름까지도 함께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섹터 분위기 그리고 종목별의 움직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삼양식품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74만 원대 주가가 그래도 3월이었는데요. 벌써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130만 원 오늘 터치를 한 삼양식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150만 원, 더 멀리 본다고 한다면 170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삼양식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오늘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또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섹터 콘텐츠 쪽으로 한번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 안에서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3% 불을 켜고 있습니다. M83 역시도 3% 함께 올라가면서 콘텐츠 안쪽에서 메타버스나 XR 관련한 움직임들 좀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요. 일반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보합권대 올라가고 있고 SM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YG플러스나 JYP 등 오늘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은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함께 하시죠. 특집 통해서 다양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쪽과 전력기기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려다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개국 특집으로 특별한 게스트 모셔봤는데요.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애널리스트 모시고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전력기기 앞으로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지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삼양식품 관련해서 키워드 브리핑을 출발을 해서 삼양식품 관련한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써주신 리포트를 보니까 150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한 130만 원 터치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저는 음식료 안에서 거의 유일한 성장주로 보고 있거든요.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영업이익률의 업사이드가 계속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음식료 안에서는 유일한 성장주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책정을 할 때는 이제 1년치에, 그러니까 1년 후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양식품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뭐 제2의 코카콜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코카콜라가 될 수 있는 네. 종목. 제가 은연중에 들었는데 170만 원까지도 내다보신다고요? 아, 네. 다른 하우스에서 아마 이제 제시를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기준을 어디에다 삼고 얼마나 멀티플을 부여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 목표가는 이제 1년 후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네. 만약에 뭐 26년의 실적 아니면 27년의 실적을 끌어오게 된다면
된다면 사실상 뭐 170만 원, 200만 원도 무난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삼양식품 황제주 달성한다라고 기대감을 끈 지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네.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을 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성장이 작년부터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사실 불닭볶음면은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IP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불닭 글로벌 이 계정이 뭐 많이 뭐 조회수가 나오고 뭐 100억 뷰요. 100억 뷰가 네. 돌파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IP로 이제 MZ들한테도 통했지만 사실상 먹는 거라는 거는 이런 락인 효과를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계속 먹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될 텐데,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의 미국에서부터 더 이제 디맨드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가 성장주라는 걸 봤을 때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Q, 이 물량 자체가, 생산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회사는 두 개 모두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의 ASP가 훨씬 더 높아요. 소비자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디맨드가 계속 올라오고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에 또 캐파가 증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7월부터 밀양 2공장이 재가동이 될 것이고 2027년에 중국 공장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매출의 이제 그로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Q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PQ의 증가로 성장할 수 있는 레벨이 사실상 뭐 28년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8년까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는데 2년 사이에 주가가 무려 948% 급증을 한 삼양식품입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P와 Q 모두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요, 컨센 대비해서 어떤 움직임 보여줬는지 저희가 좀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실적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이렇게 되게 잘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일단 삼양식품은 이제 매출 비중이 수출이 많기 때문에 환효과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분기에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충분히 있었지만 매출액이 한 5,2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4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1,200억이 안 됐었고, 저도 한 1,100억 정도로 잡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필 또 실적 마지막 발표일이었어요. 그날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을 같이 발표를 해서 저도 그때 밤샜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모든 음식료 애널들이 다 밤을 샜을 네. 겁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상당히 실적에 이제 서프 실적을 낸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일단 환효과도 있었겠지만 말씀드렸던 이 디맨드가 계속 올라오면서 미국에서의 물량이 정말 꽉 차서 계속 나갔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수의 비중은 좀 줄이고, 그러니까 내수에서도 계속 쇼티지 얘기가 있었죠. 내수를 줄이고 그거를 돈이 더 되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더 많이 뿌리게 된 거죠. 근데 저는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밀양 2공장은 3분기부터 더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캐파가 제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만들고 싶어도 더 못 만들기 때문에 Q가 제한된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매출이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분기에 환효과 때문에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던 거지, 우리가 이제 해운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못 나갔던, 예를 들어서 미국의 판매 법인에 나가고 이게 재고로 남아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1Q보다 2Q의 그로스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고정비 하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잘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제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5,600억 이상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40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 OPM이 25.3%였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24%는 넘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여서 2분기에 좀 앞으로 미래의 소비를 당겨 쓴 거 아닌가라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거론이 될 만한데 2분기까지도 충분히 실적이 탄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카콜라의 급으로 키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삼양식품 전망을 내주셨는데 사실 삼양식품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무 브랜드 의존도가 지나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리스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IP 때문에 사실 삼양식품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닭이라는 게 탄생했는데 불닭 볶음면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 불닭 뭐 까르보도 대박이 났고 뭐 지금 불닭 나시고랭도 있고 사실 네. 10개 넘는 라면의 종류가 있어요. 뭐 그뿐 아니라 소스도 있고 뭐 마요네즈도 있고 저는 불닭 마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광고 유튜브 네. 1억 뷰라고 했나요? 100억 뷰라고 했나요? 100억 뷰. 굉장히 이제 많이 본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불닭 소스를 사실 광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코첼라에서 나온 광고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불닭 소스를 광고하는데도 우리가 불닭이라는 이 이미지 IP가 그냥 생각이 나거든요. 불닭 까르보를 먹어도 불닭이 생각이 나고 불닭 볶음면을 먹어도 불닭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IP가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광고를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비를 음식료 산업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이게 판관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제품에 아예 다른 걸 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짜장, 뭐 짜파게티 이런 걸 냈어요. 그럼 불닭을 어떻게 불닭 짜파게티가 아닌 새로운 신제품을 만약에 내게 되면 새로운 광고를 또 해야 합니다. 불닭 짜장도 맛있을 것 같아요. 불닭 짜장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불닭의 IP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예 새로운 맵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탱글도 있죠. 이건 아예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또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삼양이 성장 가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불닭의 IP로 인해서 확산으로 되는 이 SKU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효율적인 이 광고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도 사실 콜라밖에 없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원래 사실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 우리는 콜라를 제일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가 갖고 있는 이 IP라는 것도 상당히 음식료 산업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전력기기를 하다 보니까 음식료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소비재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재는 중요한 게 트렌드예요.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는 이따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력기기 같은 그런 기업들은 먼저 앞서 나간 기업이 있으면 업황이 그대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음식료는 달라요. 가는 애만 가요. 그렇죠. 소비자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뭐 APR이나 아니면 파마나 이런 1등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성장을 계속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삼양식품의 불닭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실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푸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성장 업사이드가 훨씬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브랜드 의존도가 지나치다라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음식료, 특히 소비재 단에선 트렌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써주신 리포트, 삼양식품 리포트의 제목이 매운맛은 시작도 안 했다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요? 가장 단기적으로는 이제 밀양 2공장 이제 7월부터 재가동되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요. 2분기까지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3분기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기 때문인 거고요. 4분기에는 더 좋을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밀양 2공장이 온기로 반영이 되면은 이제 8억 개가 넘는 라면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20억 개 정도 만들었던 게 28억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연간의 실적도 또 개선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7년에 중국 공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계속 그로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면 지금에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보다도 더 업사이드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멀티플을 준다면 지금이 20배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12개월 포워드로 보더라도 PR이 과거
과거에 뭐 니신이나 도요수산이 성장 국면에서 받았던 그런 흐름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밀양 2공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캐파가 증설되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양식품 하면 바로 따라오는 동생이 S&D잖아요. 네. S&D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S&D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목표가를 보통 제시할 때는 조금 시가총액이 좀 올라온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3천억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매출 추정은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보니까 사실은 예상 추정치보다 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D는 사실은 이제 삼양식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기업이죠. 이제 소재를 만들고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70% 이상이 삼양향입니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2011년에 불닭볶음면을 만들었을 때 애초에 이제 S&D와 함께 그 소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상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소스의 매출액도 계속 더블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S&D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똑같이 7월 달에 S&D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논리로 이 S&D라는 기업도 올해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소스의 매출 비중을 그럼 삼양식품에서 한번 발라본다면 아직까지는 면의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소스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소스의 매출 비중이 더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비중은 지금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더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불닭 소스의 광고를 정말 재밌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IP 확산 효과로 불닭 소스가 더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사실상 S&D는 Q의 상승으로 Q의 증가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쉽게도 S&D는 IP를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불닭이라는 것 자체는 삼양식품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랑 같은 밸류를 받을 수는 없어요. 뭐 20배 넘게 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S&D는 그런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소재 기업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10배도 안 됐던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은 제가 오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12개월 포워드로 한 12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음식료 업종 평균이 보통 12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갖고 있는 성장성에 비해서는 멀티플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주셨던 삼양식품 목표 주가가 131만 원이었는데 네. 오늘 13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새로운 목표 주가로는 150만 원 삼양식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D도 리포트로 다뤄주셨는데 그럼 S&D는 목표가 어디까지 열어보세요? X&D는 아직 제가 난 레이티드고요. 스몰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섹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목표 주가를 제시하게 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정말 한국의 새로운 코카콜라 그 기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역대급으로 잘 나가는 게 전력기기 쪽인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어제 10% 올랐고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좀처럼 안 간다 싶었는데 요즘 움직임 보면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전력기기의 호황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사실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좀 엄청난 이제 맞아요. 흐름을 보였었고 올해도 그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1, 2, 3월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부진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캐펙스 축소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전력기기 업체들이 많이 빠졌다가 오히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면서 4월부터 굉장히 센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황이라는 건 사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예전에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이클이 온 거고 왜냐하면 이 변압기라는 수명이 원래 20, 30년 정도가 걸려서 교체 사이클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상승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교체 사이클에 데이터 센터도 붙었고 신재생도 붙었고 이런 신규 수요들이 많이 붙으면서 사이클이 더 길고 더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만들었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출을 급증을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좀 강하게 불어오게 된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작년보다 올해 주가 흐름이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YTD로 지금 거의 90%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5배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아까 음식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듯이 좀 못 갔던 애들을 따라가는, 못 갔던 애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전력기기를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어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는, 그게 성장성이든 아니면 마진이든 아니면은 뭐 멀티플이든 이 업사이드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최근 들어서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죠. 네.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문제 덕분일 텐데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패시브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주요한 이제 대형 변압기 플레이어라고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선 현대일렉트릭은 많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현대일렉트릭이 더 비싸고 효성중공업이 더 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광한 급등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펀더멘탈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효성중공업은 작년에 현대일렉트릭보다 못 갔던 이유는 작년에 현대일렉트릭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일렉트릭은 작년부터 굉장히 잘 했었고 올해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덜한 거죠. 근데 효성중공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변압기가 세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아직 OPM이 10%가 안 되거든요. 물론 건설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조금 더 숫자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두 기업 모두 수주잔고가 2030년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나오는 숫자이거든요. 그렇게 많이들 판단을 하셔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좀 더 마진이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도 대형 변압기에서는 효성중공업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기업들의 밸류를 보면 한 15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추후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기기 안에서는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커버를 하고 있는 기업은 산일전기랑 일진전기라서 추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일전기는 롱온리로는 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올해 조금 더 가능한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도 잠시 뒤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는 국내 이슈까지 추가적으로 붙었죠. AI 강국을 만들겠다, 플러스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 안에서 LS 마린 솔루션도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제 해외 호재 플러스 국내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력기기 앞으로는 어떤 이슈, 어떤 키워드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엄청 강력한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사실 해외 쪽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대선 이후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국내 모멘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나 에너지 3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텐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근데 전선 업체들한테도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변압기 업체들은 지금 해외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전선은 왜 해외에 강하게 좀 반응을 못 하냐면 해외에는 전선 업체들이 굉장히 또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마진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전선 업체들은 그 변압기의 호황일 때 좀 올라타지 못했다면 이번은 국내 모멘텀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캐파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2030년까지 다 물려 있는 그런 변압기들도 있고 네. 전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케이블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해적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할 수 있는 MV, LV나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국산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롭게 발전원을 통해서 아마 전력 개통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마 더 효율적인 초고압 케이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술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면 뭐 LS 전선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아니면 주 LS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대한전선이라던가 일진전기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전기하고 산일전기는 반드시 꼭 이따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력기기가 정말 잘 나가다가 살짝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유가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좀 위축할 수 있다. 약간 조금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여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 섹터 안에서의 리스크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력기기 호황기를 가겠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챙겨봐야 할 리스크가 더 있을까요? 사실 그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 축소가 이번 1분기에 가장 큰 타격으로 나타났었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리스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수요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얼만큼의 돈이 들어갈지 얼만큼의 수요가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책정을 해놨다가 아니겠다 이 정도도 되겠다 해서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없었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나온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에는 멀티플을 이만큼 줬던 걸 이만큼 확 꺾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생각보다 이 변압기나 뭐 전선이나 별로 안 들어라는 코멘트가 조금씩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멀티플의 훼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력기기 업체들을 지금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줘도 20배 이상, 뭐 25배까지 준 적은 있지만 그렇게 세게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고멀티플을 줄 수 있는 신규 수요는 사실상 데이터 센터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뭐 겪어보지 못한 수요를 가장 좋아하는 성장성으로 꼽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금씩 만약에 훼손이 되는 게 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전력기기는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을 가장 리스크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에 따른 앞으로의 실적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산일전기랑 일진전기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좀 이야기 좀 받아볼게요. 두 기업은 사실 멀티플도 조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올해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두 기업의 공통점은 이 증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두 이제 증설이 완료가 돼서 지금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진전기는 작년에 못했다가 올해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일전기는 꾸준히 잘하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올해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찌 보면 변압기가 움직였으면 이 전력을 보내야 하니까요. 전선도 같이 전력이 움직였을 때 그만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그만큼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움직였던 만큼 산일전기와 일진전기 움직임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는 전선이 아니라 산일전기는 특수변압기랑 배전변압기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진전기는 전선도 있지만 이번에 주가의 밸류는 계속 변압기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선을 물어보신다면 전선은 오히려 밸류가 높아요. 그거는 이제 EPS가 그냥 낮기 때문이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선 업체로 이제 퓨어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은 사실상 뭐 대한전선 네. 그리고 일진전기는 매출 비중은 전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 업체들이 왜 이 변압기만큼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냐면 사이클에 있어서 변압기가 일단 금액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밸류가 아니라 훨씬 더 수명이 긴데 수명이 20년에서 30년인데 이거의 교체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전선은 재사용률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신규 수요가 확실히 나올 때 전선은 조금 더 주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 쪽이 조금 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선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는 전선 기업은 사실상 LS 전선이에요. 근데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변압기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산일이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밸류를 조금 더 멀티플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불닭 쪽 식품주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각각 식품주랑 그리고 전력기기 단이랑 저희가 그 섹터 안에서 다양한 투자 로드맵
로드맵을 짠다고 할 때 좀 주목해보기 좋을 만한 전략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식료는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게 물론 탑픽을 삼양식품과 또 담배까지 하면 KTNG를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하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도 또한 상반기에 비해서도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이 많죠.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그리고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의 소비가 회복되는 건 뭐 대선도 있을 거고 추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을 텐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일단 QE 증가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가는 어떠냐라고 봤을 땐 이미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곡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알루미늄이나 PP나 팜유나 이런 것들까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 음식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플을 주기 위해서는 해외 성장 쪽으로 질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삼양식품이라던가 KTNG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잘 갔던 흐름을 조금만 따라가더라도 상당히 좀 잘한 그런 페이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력기기는 많이 오른 만큼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같이 흔들립니다. 반면에 시장이 같이 오르면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대선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밸류를 덜 받고 있는 기업들의 멀티플 업사이드를 주목해 보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주들은 골고루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사실은 멀티플 부여받을 애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전력기기는 뭐 펀더멘탈은 계속 좋겠지만 작년에 잘 갔기 때문에 올해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덜 비싼 종목들을 사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해서는 하반기가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좋다. 오히려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다만 멀티플 측면에서는 해외 쪽으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력기기 쪽으로는 작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최대한 덜 비싼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코스피가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가 4%까지 올라오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많이 이끌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조금씩 조정을 받았었던 한화오션 같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모양새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이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는데 조금 밀리곤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오늘 이제 3,000포인트를 못 찍는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의 3,000포인트가 고점일 것이다, 단기 고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독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5년 올해 네. 4월 9일 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284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700포인트가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체감상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 수익이 많이 났어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나도 좀 뛰어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이 돼서 신용을 갑자기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어떻게 되거든요. 이 시장에 그렇게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많이 안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9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가 88,00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2,900포인트까지 이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이었습니다. 30% 정도의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6만 원에서 88,000원까지 가려면 40% 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는다면 종합주가지수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종목들 기준으로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버텨준 것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들이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그런 상황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좀 시장 상승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타지 못했다, 좀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에 올라타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추천 아닌 추천, 이제 관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거든요. 네.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 단에서는 증권사, 지주사, 반도체 다 올라왔다라고 보고요.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거의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2차 전지와 자동차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펀더멘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자동차 쪽은 추격 매수의 관점이 아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전 상승장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선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또 장 출발하기 전에 나왔었던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G7 정상회담에 나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영국과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놨죠. 자동차 관련해서는 연간 10만 대를 할당량으로 정해서 25% 기존에 들어갔던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제품에 관해서는 면세 조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영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율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수혜가 될 만한 이슈일까요? 네, 일단 모멘텀이나 영향력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철강 업황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악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꺾일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상승할 만한 업종이 꺾이거나 꺾일 만한 업종을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한테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모범생적인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고 그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해서 서명이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철강 쪽이나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잘 진행이 됐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내용이다, 안 좋은 내용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이게 엄청나게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대 기아가 1.2% 그리고 1.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이지 저 트럼프와 관련된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크게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4월 11일, 4월 9일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밀렸을 때 당시에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매번 협박을 하고 매번 압박을 하니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내성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트럼프란 인물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라고 딱 말씀드리긴 아무도 어렵겠지만 알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관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가라앉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조금 깊게 들어가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유리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조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라 서비스업을 위주로 먹고 사는 국가가 다른 나라와 무역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만큼의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조업에 대한 그런 캐파라든지 그런 기반 사항 자체가 완전치 않은 국가가 한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처음 취임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달러 약세로 진행되거나 어쨌든 안 좋은 내용들이 트럼프 임기 초반에 전부 다 터져 나와야지만 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2026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부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는 관세 부과라든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그걸 완화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었거든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전 지금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트럼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잡음들보다 좀 더 강력한 시장의 상방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키워드는 조금씩 그 힘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영국과의 무역협정 관련한 소식이 오늘 시장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금쪽 같은데 주식 4가지 종목 준비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금쪽 같은 네 주식 첫 번째로는 삼성 SDS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LG CNS, 또 현대힘스와 LNF까지 금쪽 위주로 담아봤습니다. 바로 삼성 SDS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장대 양봉 무섭게 그려냈어요. 네. 이 종목이 사실 그런 종목이 아닌데 내 금쪽이가 이런 금쪽이가 아닌데 낯설기도 해서 오늘 마이너스 3%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날일까요? 아니요. 삼성 SDS는 제가 준비를 해오기를 네. 호감도 3개에 상승 여력 20%라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20% 올랐는데. 그죠.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거 호감도를 저는 조금만 더 높이고 싶어요. 아, 제가 4개를? 3개로 준비했지만 4개로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소외받았었던 기업이죠. 그런데 일단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네이버에 뭐 하정우 센터장이 뭐 우리나라 AI 수석으로 이제 임명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CSP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CSP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AI라는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다. 지금 삼성 SDS가 하고 있는 게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AI라는 게 성장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갖춰져 있는 것들이 삼성 SDS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AI 쪽이라든지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나씩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기업 내에서 그룹 내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저는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컨텐츠 쪽에 그 AI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S가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CSP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현금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현금성 자산이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 약 6조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 SDS의 시가총액이 12조 정도입니다. 근데 6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M&A라든지 캐파 확장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오늘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큰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기술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또 뭐 소버린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 우리나라 내에서 무언가 AI 쪽에 대한 제도화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 DB 관리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 SDS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가 들어온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호감도를 제가 별 3개로 준비했지만 4개로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 여력은 20%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워낙 대표님께서 이전에도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끼가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요. AI 관련 수혜 모멘텀으로 크게 올랐으니까요. 삼성 SDS 이번을 또 필두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금쪽이 LG CNS 살펴볼게요. 사실 새내기 주잖아요. 상장한 지 네.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상장을 했다가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행보를 보였었죠. 근데 최근에는 한 4거래일 연속 너무 놀랍게 올라서 금쪽이의 향기가 난다. 왠지 금쪽이가 될 가능성도 클 것 같다. 불안함도 사실입니다. 근데 수급은 탄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LG CNS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사실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따라붙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삼성 SDS와 거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사업 영역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겹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LG CNS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LG 그룹 내에서도 계속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5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삼성 SDS보다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CNS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 처리를 회사 내에 만들 수 없는 기업들이 삼성 SDS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LG C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AI 중심 사업 자체가 앞으로 AI 산업 자체가 성장했을 때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CNS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LG CNS가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네. 엮이면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CBD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CBDC와도 지금 연동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CBDC로 주목받는 뭐 LG CNS 이렇게 나왔는데 뭐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과 어떻게 보면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LG CNS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삼성 SDS도 그렇고 LG CNS도 그렇고 저는 지금 시점에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들이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도 시장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거나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붙으면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붙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LG CNS 말씀드리지만 삼성 SDS와도 어느 정도 엮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그리고 삼양식품처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무서워요. 그 그죠? 종목들은. 근데 삼성 SDS라든지 LG CNS가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는 이렇게 매매하시면 위험하죠. 근데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엔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싶고요. LG CNS 같은 경우도 삼성 SDS와 마찬가지로 호감도 별 4개, 상승 여력은 20%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섹터를 보고 큰 흐름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종목들, 수급 많이 받는 관심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현대임스가 주가를 보면 차트가 계단식이에요. 네. 딱 하루 기회 주고 딱 들어가면은 계속 뭔가 지지부진하게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또 한번 빵 터트리고 네, 그래서 좀 장기 그러네요. 보유자분들께서는 기분 좋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금쪽이로 현대힘스를 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정말 보유하고 계시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근데 그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을 좀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점이 5월 28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보다 주가가 밀려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힘스를 매매했다라면 수익이 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금쪽이라는 말이 딱 걸맞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 자체는 저는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크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크레인 사업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크레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텐데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현대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뤄봤던 것 같아요. 이 곡블록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 자체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업황 자체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하나오션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면 조선주는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수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조금씩. 중고선에 대한 거래 물량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꺾이면 저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선업에 대해서도 저는 경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업에 대한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내러티브는 좋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데 조선 업황 자체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조선 업황이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호감도 별 3개 드리고요. 상승 여력은 20%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자재 쪽이다 보니까요. 조선주 자체 업황이 좋아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힘스 호감도 별 3개, 상승 여력 몇 퍼센트 주셨죠? 20%. 네, 20% 이렇게 예.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탑픽금 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이슈인 거죠? 네, 자율주행 모멘텀도 저는 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뭐 6월 22일 날 로보택시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발적인 시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SOS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라이다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쪽에도 사용이 됩니다. 네. 좀 더 정밀하게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에는 자율주행 쪽보다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될 때의 강도를 본다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될 때 정말 뜨겁게 움직여주는 네.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OS랩 같은 경우도 로봇 쪽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이다 쪽에 대한 모멘텀이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도 붙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스랩이라고 하는 기업에도 라이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라이다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업종군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SOS랩을 비롯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둔화된 부분들, 네.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도 맞고요. 로봇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붙을 만한 여러 가지 배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반도체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계속 이슈는 나오는데 그만한 모멘텀은 받아가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지금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요. 좀 반도체랑 로봇이 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까요? 일단 뭐 로봇을 콕 집어서 이게 시장을 끌고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로봇 관련주도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일단은 살아줘야지 우리 시장 자체도 하반 경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도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당장에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매수를 함에 있어서는 전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그 낙폭 자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본다라기보다는 신규로 밑에서 종목군들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뭐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뭐 피롭틱스라든지 TLB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지면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늦게 움직이는 기업들, 반대로 말씀드려보자면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매수를 해두시면 추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가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든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보다 수익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 갈 길에 좀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지수는 3천을 달리고 있는데 3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반도체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씩은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OS랩이요. 오늘 탑픽주로 뽑아주셨는데 목표가하고 손절가 받아볼게요. 네, SOS랩 현재 13,000원인데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원. 근데 이 1,500원이 너무 괴리가 크네요. 제가 손절가는 네. 11,000원으로 좀 상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이 필요하니까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이 13,000원 정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16,000원 정도면 업사이드가 한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16,000원 정도면은 뭐 2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25% 정도? 22, 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고쳐주셨네요. 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자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OS를 받아봤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라이더 쪽으로 해서 로봇 관련한 이야기들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개장 후 2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간밤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좀 완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증시를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오전장 안에 3,000피를 자꾸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기대감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선 현 구간에서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2,9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73% 상승해 주고 있고요. 개장하고 1시간 이후에 고점을 찍다가 살짝 내려온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증시는 확실히 또 다시 한번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있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의 상승세를 또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함께 또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힘을 내주고 있죠. 782선 지나가면서 0.262% 상승해 주고 있고요. 자, 지금 정말로 목전 앞에 3,000피가 다가왔습니다. 3,000피라는 이 의미가 또 다르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의 수익률들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3,000피를 오늘 장중에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귀추가 주목이 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자, 수급적인 상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코스닥은 20억 원 정도, 지금 그렇게까지 큰 뭔가 매수 우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세 시장 모두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닥을 제외하고 코스피 그리고 선물 쪽에서 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오후장 안에는 매수 우위를 또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74 그리고 16억 원 정도 매도세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완화에 이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미국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3%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 증권가, 외국계 증권가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러한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좀 희비가 엇갈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이유가 또 불어왔죠. 브로드컴, 이 브로드컴의 HBM3E 시제품의 시험을 통과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삼성전자가 또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8,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법 폐지에 대한 추진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상원은 이 제조시설 세계 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법안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자, 이 같은 희망적인 이야기들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 아무래도 또 상승폭을 올려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HBM4의 물량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25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25만 4,500원 선 지나가면서 또 최고가를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연이어서 계속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2.62% 또 한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같은 상승장 안에서 참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또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101만 원 선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9만 3,500원에서 미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방산 쪽 그리고 유가 쪽은 아무래도 하락으로 또 한번 고개를 꺾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96만 1,000원, 이미 너무나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0.93%, 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수혜를 받은 쪽이 또 대표적으로 방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가 쪽도 오늘은 이 완화 이야기의 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현대차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종목들도 오늘 1%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그간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죠. 43만 9,500원으로 2% 하락하면서 오늘은 쉬어갑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알테오제는 지금 40만 원 선을 회복을 하고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0.22% 강보합 지나갑니다.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게 대장주는 아닙니다. 중소형 정도 안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HLB는 0.59% 51,3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로봇주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 체크해 보시죠. 자, 그간 이 뷰티, 미용 기기 쪽으로 시세가 많이 돌아왔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기술 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가다 보니 오늘 파마리서치나 휴재 같은 종목들에게 시세가 우선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지금 4.59% 꽤나 좀 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마리서치가 지금 인적 분할 이슈 이후에 이렇게 하락세를 달리고 있죠. 지금 리포트에서는 이 인적 분할 좀 과도한 주가 조정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투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3만 7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밖으로 휴재 0.6% 약보합권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1.66% 하락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 쪽 지금 비만 치료제 안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당뇨병 학회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비만과 관련된 치료제 이야기도 나올 예정인데 펩트로는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0.2% 약보합권 그리고 클래시스만이 1.65% 상승하면서 6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전장 특징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확실히 많이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오르는데요. 그 안에서 유리기판 테마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대기업들이 유리기판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왔던 터인데요. 지금 작은 상업 가시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좀 움직이는 테마겠죠. 지금 반도체 칩뿐만이 아니라 기판도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저전력 기술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게임 체인저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도 상당히 오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SKC는 지난달 3,100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조달 자금을 반도체 기판 자회사 앱솔룩스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앱솔룩스는 작년에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공장을 짓고 시제품을 생산했던 바가 있는데요. 말하면 올 7, 8월에 시제품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초 양산에 들어간다는 이런 성과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유리기판 기업들과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협업 생태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파일럿 라인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죠. 올해 중으로 2-3개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샘플을 또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LG 이노텍도 구미 사업장에게 유리기판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시험 생산을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하면서 오늘 JNTC 같이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소프트웨어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어제 이재명 정부 AI 총책임자로 네이버 클라우드 개발자 하정우 수석이 낙점되면서 AI 소프트 관련주, 필요사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비롯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중요도의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죠.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해서 제조업과 서비스 공공 부문에 활용을 하면서 한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정우 수석은 최근에 정부가 한국 대표 AI 기업을 뽑아서 GPU를 몰아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내비쳤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고성능 GPU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 수석은 이 소버린 AI 개발을 위해서 능력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말을 했는데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 GPU 1만 장 규모를 추진 중인 국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분젠, 핀텔 같은 종목들 또 한번 상한가 터치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이슈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당뇨병 학회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지금 노보노디스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릴리 같은 이 빅파마들의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이 신제품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GLP-1 기반의 치료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새 치료법이 이번 학회에서 나올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이 차세대 비만약 아미크레틴 후기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그 기업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요. 경구용과 주사용 지금 둘 다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릴리가 조금 더 선두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만 노보노디스크도 열심히 지금 바짝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또 비만약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비만 관련 3가지 단백질에 동시 작용하는 물질로 한 달 만에 체중이 10%나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한미약품이 이 연구 결과를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좀 주목을 받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한미약품 지금 28만 9천 원 선 지나가면서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11시 시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3가지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오늘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3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를 금융당국이 완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과 영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1분기 적자를 달성했지만 또 건전성 지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또 안국저축은행 관련한 키워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플러스 보도국 이진실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자금 마련의 방식이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네, 우선 자본성 증권은 쉽게 말해서 부채처럼 보이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수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또 신종자본증권 형태로 발행되는데요. 보험사는 이를 통해 단기간에 자본 확충을 할 수 있고요. 또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을 높이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킥스는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이나 이 금융 위기 등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그동안 권고 기준을 150% 이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30%로 완화하면서 이 보험사들의 자본 조달 압박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자본성 증권의 발행 기조가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발행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걸로 내다봅니다. 또 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에만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발행한 총 발행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데요.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농협생명, 또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이 모두 발행에 나섰고요. 그만큼 작년 IFRS 17 도입 이후 급격히 떨어진 지급 여력 비율을 메우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본성 증권은 높은 이자 비용을 수반합니다. 대부분 금리가 연 5에서 6% 수준인데요. 작년 발행 기준으로만 봐도 업계 전반 이자 비용이 약 5천억 원 이상이 될 걸로 추산이 됩니다. 이 비용이 줄어들면 단기 순이익 개선 그리고 배당 여력 확대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성 증권을 줄이고 또 내부 유보를 확대하려는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 여력이 확대된다라는 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일 텐데 이게 실제로 배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물론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즉각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인데요. 두 회사 모두 작년 순이익이 각각 8,600억 원, 1조 원을 넘었음에도 배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회계 기준 변화 때문인데요. IFRS 17에서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또 보증 준비금, 할인율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회계산 자본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커도 회계상 배당 여력이 크지 않으면 배당을 줄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요. 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킥스 권고 기준이 완화되면 업계 전반에 약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앞으로 자본성 증권 발행을 줄이면 이자 비용이 줄고 또 이익 잉여금이 쌓아지기 때문에 이는 중장기적으로 배당 재개 혹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그만큼 배당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측면에서도 꽤 긍정적인 흐름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최근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PBR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PBR이 0.2에서 0.6배 수준으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 비용을 줄여 순이익을 늘리고 배당 여력까지 생긴다면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보험사는 이 배당 정책에 침묵을 지키거나 또 중장기 환원 전략조차 제시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당국의 규제 변화에 맞춘 기업의 능동적인 이 정책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1분기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 건전성은 일부 회복을 하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나온 지표 속에서 페퍼저축은행의 회복세를 좀 눈여겨볼 수 있다고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자산 건전성 지표인데요. 먼저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부실 자산의 비율이 1년 전 16.83%에서 올해 1분기 14.83%로 2%포인트나 떨어졌고요. 또 연체율도 12.4%에서 10.78%로 개선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지만 작년 말 기준 업권 전체가 부동산 PF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회복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자본 확충 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서 3월에만 총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이 BIS 자기자본 비율도 11.35% 상승했는데요.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1%를 웃도는 수치로 최근엔 적기 시정 조치 유예 판정까지 받아서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신뢰도 일정 부분 회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가고 있지만 사실 수익성 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고요? 네, 실적 면에서는 여전히 회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자 수익만 놓고 보면 534억 원으로 전년보다 300억 원 가까이 줄었고요. 이익 잉여금도 823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순손실 규모가 작년 379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줄었다는 점인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 구조 조정을 통해 손실을 줄였다는 것, 그리고 둘째, 건전성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중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기업 대출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계자금 대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저축은행 업권 전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부동산 PF나 고위험 건설 대출 중심의 고수익, 고위험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M&A 시장에서 페퍼저축은행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페퍼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인 이 글로벌 사모펀드 KKR은 2022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당시 시장 악화로 철회한 바 있는데요. 그러다 올해 3월 OK금융이 실세를 진행하면서 이 매각 기대감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다만 KKR은 아직은 매각보다는 이 경영 정상화를 우선으로 하려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파악되는데요.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PF 부실 문제로 타격을 입었지만 부실 자산을 줄이고 또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저축은행들은 이 M&A 시장에서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건전성 위기를 넘긴 후 본격적인 매각 재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KKR 입장에선 최근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연체율 하락세가 겹치면서 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시점에 매각 카드를 다시 꺼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저축은행이 이번 1분기 부실 채권을 대폭 줄였지만
또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또 큰 폭으로 부실 채권을 줄임으로써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 평균보다는 연체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고요. 또 수익성도 낮아서 회복세에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안국저축은행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정리와 또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6.43%, 또 연체율은 11.26%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95%포인트, 15.05%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두 자릿수 이상의 개선폭을 보인 건 부실채권 매각과 또 보수적인 대출 전략의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로 부실연실 규모는 전년 21억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급감했고요. 또 대출 총액도 약 1,200억 원 줄어드는 등 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 질을 관리하는 구조 개선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또 오너 측에서는 자본 보강을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요. 또 권희철 상임이사 개인이 64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직접 인수하는 등 재무적인 책임도 병행했습니다. 네, 부실 채권도 정리하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지표를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르다. 이 업계 평균 내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수치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 저축은행 평균 NPL 비율이 10.59%, 연체율은 9% 수준인데요. 안국저축은행은 이보다 각각 3에서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건설업 대출의 연체율이 35.5%, 부동산 PF는 22.2%에 달하는 등 특정 업종에서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등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산 축소와 대출이자 수익 감소로 실적 부담이 남아 있고요. 또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고정비 구조가 비효율적이란 약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대해 이 구조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요. 실제로 안국저축은행은 지난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 건전성 4등급을 받아 적기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 상태지만 개선 조치가 미흡할 경우 경영 개선 요구 또는 명령으로 격상될 수 있는데요. 즉 회복의 골든타임에 자본 확충과 또 구조 개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고요. 그 시점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인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지표가 개선되면 이 가격이 높아질 경우 M&A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와중에도 또 M&A 시장 안에서는 알짜 매물로 주목받는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네, 우선 핵심은 수도권 영업권과 오너 저축은행 구조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안국저축은행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에 본사를 둔 오너 계열 저축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반 영업권은 전체 저축은행의 85%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는 판단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중소형 저축은행의 이 매각 및 합병 가능성이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화경 저축은행 중앙회장도 이 수도권 저축은행은 매물로 나올 경우 수요가 많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너저축은행의 구조적 매각 압력입니다. 안국저축은행의 경우 권희철 상임이사가 64.54%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2세인 권성기 씨가 21.85%, 또 권주환 씨가 8.8%를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오너저축은행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최대 65%까지 상속세가 부담되는데 1세대 오너들이 고령화되면서 이 매각 수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성기 전 대표 역시 2021년까지 대표직을 맡았다가 2023년 경영 부진으로 물러났고요. 현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실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대응 전략 짜보는 머니체크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딜사이트S 유경훈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해 주고는 있는데 지금 고점을 터치하고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한 3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좋았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중동 소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AMD 같은 거 주가가 반도체주, 뭐 램리서치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서 오늘 오전까지는 이런 기술주가 우리 시장을 좀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도 3,000선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죠. 오늘 정확하게 2,998.6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다 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이런 금액대에 오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 끝난 줄 알았던 중동 리스크가 다시 터져버리니까 그게 시장의 좀 불안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 7월 달일 겁니다. 작년 7월 달에 우리 증시 드디어 2,900 가는구나라고 해서 그때 7월 11일 날 2,896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2,900 못 가고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까지 하락장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3,000 가는구나 싶었는데 2,998에서 아쉽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그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저는 3,000원 넘어서 4,000 또는 5,000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중요한 가격대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쉽게도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은 중동 소식이기 때문에 중동 분위기가 다시 또 안정이 된다면 시장은 또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쪽이 너무나 막강한 동맹국과 또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어떤 뭐 핵무기를 진짜 드러낸다든지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나온 소식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 있는 어떤 선박들을 공격했다는 소식 그리고 해상 선박들에서 불이 나는 것까지 이제 사진들이 막 돌면서 시장에 약간 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위기도 결국에는 잘 해결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문제 없이 마무리가 뭐 문제 없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만 우리 증시 지금 주가 빠졌던 부분은 다시 또 되돌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제 종목 설명드릴 때 같이 소개드리도록 하겠고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고 있는데 좀 어떤 관점으로 오후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오늘 원전 테마,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 IRA 그 새로운 안건에 상원에 걸려 있는 IRA 초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전은 여전히 진행을 하되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축소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좋았던 내용들도 어쨌든 이 중동 리스크랑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 이럴 때 이제 팔고자 하는 그런 시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좀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조정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약간 빠져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해오다가 오늘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오늘 아침에 좀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테마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보여지는데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눈치 계속 보다가 오후장 막판에 확 들어오는 그런 신호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오후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제약을 좀 많이 담는 모습이었었고 또 우리 코스피에서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이런 뭐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을 많이 담는 모습이었었는데 아직 우리 시장이 주도 종목이 조방원이라 그러죠. 조선 방산 원전에서 이탈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잘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저는 곧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들, 외국인이 잘 사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픽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인데요.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의 이 출시가 5일 정도 남았고요.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삼성전기가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개 드린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현재 지금 지수를 한번 보시죠.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0.3,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됐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1.8, 2.5, 그 사이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기는 아직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빠질 것도 없는 완전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22일 날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이제 5일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그런 경쟁사들이 자율주행 차량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로보택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테슬라의 공식 그 SNS 계정을 보면은 이 자율주행 뉴스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길도 우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의 경우는 MLCC 요 분야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용 MLCC를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MLCC 시장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일본의 무라타가 1등이고 한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2등이 삼성전기인데 한 25%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수요 굉장히 크고 또 자율주행 수요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못 오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램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수혜해 볼 수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면은 이제 그 뒤로 같이 갈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삼성전기가 이번에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는 가장 이 상용화에 또 앞서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체라는 것도 요즘 뭐 많이 좀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올 하반기에는 상황이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MLCC 사업 플러스 신사업들 이런 것들도 함께 저는 엮어서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얼마나 싼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실적은 지금 전망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2분기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또 그만큼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를 앞두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신다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실적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적이 2023년도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24년도에 살아났고 25년도에 정상화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꾸준히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배당을 좀 안 준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저는 견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7%에서 8%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주가는 재무 상태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하면 또 가장 많이 이 언급이 되는 게 뭐냐면요.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이 괴리가 가장 큰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삼성전기 현재 주가가 13만 원인데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리포트에서는 2만 원, 20만 원도 있고요. 뭐 18만 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18만 원만 가도 한 40% 정도 간다는 얘기고 20만 원 계산하면 한 50에서 60% 정도를 더 상방으로 열려있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좋게 보는 거에 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하나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저평가를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삼성전기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목표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16만 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 예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지수박 고점 돌파할 때 그때 삼성전기가 견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매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1차 목표가 1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에 대해서는 11만 5천 원 제시드리니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맞물려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목표가는 1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토픽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조선주들의 이 분위기가 좋을 때도 삼성중공업은 다소 좀 눌려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못 갔던 이유는 이 삼성중공업은 군함을 건조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보안이라든지 그런 안보상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미국에서 군함을 뭐 한국이나 이런 데 맡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한화 쪽이 많이 올랐어요. 한화나 현대 쪽이 많이 올랐는데 삼성중공업 이제 일반 상선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군함이랑은 관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좀 못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군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생각한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덜 올라간 조선주일 뿐이고 또 LNG 프로젝트 쪽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증시는요, 조선 방산 원전이라는 이 3대장이 이끌고 있는 증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조선주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덜 올라가. 오늘도 마침 또 빠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잡기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가져오게 됐고요. 실적의 경우는 작년에 개선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재무 상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졌지만 당기순이익이 이제 막 좋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매출액이나 그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실제 돈을 버는 당기순이익 측면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쨌든 적자를 벗어난 해였다면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돈이 쌓여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출액 같은 경우도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10조 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 조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삼성중공업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함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관세 협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못 만난 건 아쉽지만 어쨌든 실무진끼리 접촉은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월 8일 날이 또 관세 또 우리 마감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이 될 텐데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LNG에 관련된 설비들, 선박 그리고 플랜트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종목이 또 실질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건 아직 저는 주가 반영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팩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재료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요거 지분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가 현재 지분을 20% 정도, 15%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좀 약간 이상하죠? 삼성전자가 왜 중공업을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계열 구조를 조금 더 타이트하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을 매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매각한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재료들도 저는 괜찮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자면 조선주 쪽에서 아직 덜 올라간 기업이다. 그리고 군함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올라갈 내용은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목표가는 얼마일지 살펴보면 증권가에서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24,000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함 수주에 대한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24,000원까지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 역시도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과격하게 올라온 종목은 또 과격하게 무너지기 마련인데 천천히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한번 어떤 슈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증권가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릴 거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6,500원으로 제시를 드리니까 우리 진입하실 분들은 목표 손절가 꼭 기억하셔서 큰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탑픽주 삼성중공업 들어봤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다 잘 가고 있을 때 삼성중공업은 비교적 좀 덜 갔지만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2만 3천 원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세 번째 탑픽주인데요. 위지트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국내외적으로 계속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주식시장이 불안할수록 이 암호화폐 쪽에 대한 관심은 커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의 어떤 기관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요즘에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어떤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서클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 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일단 이 위지트라는 종목은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추천드린 것은 한 70% 정도 올랐는데 후발주를 찾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빗썸 관련주를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가져오게 된 게 이제 위지트가 되겠고요. 최근에 위지트랑 같은 재료를 공유하고 있는 T사이언티픽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들어가기는 좀 힘드니까 오히려 위지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지트는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로 현재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빗썸 코리아는 원래 올해 상장이 준비가 돼 있었다가 내년으로 좀 딜레이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못 가고 있는 종목이 위지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장 잘 가고 있는 거는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오늘 밤 표결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뭐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법안이 갑자기 좌초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떤 법 제어되는 움직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큰 역할과 함께 주목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지트는 빗썸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그 규모로 봤을 때 잘 나가는 거래소는 업비트입니다만 빗썸은 좀 순위가 낮지만 그래도 한국인이 두 번째 거래소가 되겠죠. 최근에 코빅 같은 거래소가 좀 중간에 멈췄다 그래가지고 또 반사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한번 보시죠. 현재 주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입니다. 주가가 700원대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종목들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이 제일 좋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이. 2,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7,000원 같습니다. 이걸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죠. 이 종목이 좋지만. 그래서 지금같이 좀 하락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물대가 보이는 구간이 대략 한 900원에서 950원 정도가 강한 매물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기 전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주가 어떤 시가총액이나 이런 종목의 어떤 가벼움, 이런 테마성을 생각했을 때 900원대 한번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어도 결국 한 1,000원까지는 오를 가능성도 저는 크게 보고 있어서 정리 드리자면 현재 좀 빠지고 있을 때 천천히 편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1,0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 좋겠다. 그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0원, 손절가 700원 이렇게 드리니까요. 현재 빠지고 있을 때 천천히 담아 놓으시면 가장 저평가된 암호화폐 관련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탑픽주 위지트 목표가 1,000원, 손절가 700원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사이트S 유경훈 마스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이 낙폭을 좀 키우려다가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큰데요. 3,000피를 앞두고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오후장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 변동성 강한 장세를 잘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마스터 1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드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